너무 감사해요. 저 아마 암 아니고 그냥 성인병 정도는 왔을 수 있어요.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 정도 왔을 때는 아마 제가 이런 변화를 겪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 서울 노원구에서 열방약국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김은하 약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 3월에 유방암 진단을 받은 유방암 환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2021년 11월에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를 제가 출간을 했고, 또 올 1월 16일에는 열방약국 말기암 통합요법 상담소라는 책을 낸, 두 권의 책을 낸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제 유방암 환자, 또 말기암 환자, 여러 종류의 암 환자들을 상담하는 상담 약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약국에서는 이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요. 제가 이제 카카오 채널로 열방약국으로 들어오시면 본인의 병기, 뭐 치료 상황, 또 혈액 검사지 이런 걸 올려주시면 제가 힘 닿는 대로 톡방에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충제라든지 치료의 어떤 문제점, 어떤 부분들을 혈액 검사지를 통해서 개선해야 되는지, 또 식이요법, 생활습관 등을 제가 교정하는 그런 상담 약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은 유방암 환자, 말기암 환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일단 책을 읽으시고 식이요법이나 생활습관, 또 보충제는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죠. 그때는 제가 진단받기 3개월 전부터 몸이 좀 굉장히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왼쪽 가슴에 몽우리가 만져졌는데, 그래도 그 전까지는 큰 질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성 피로는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몽우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암이다 라는 생각은 정말 1%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좀 약국이 바쁘고, 그래서 제가 비울 수가 없어서 나중에 천천히 검진을 받자 생각하고 3월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은 거죠. 그때 검사 중에 몽우리가 나오니까 이제 바로 조직 검사를 시행을 했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예상하셨겠지만 암입니다 또 얘기하는데, 저는 예상 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휴지 딱 주시면서 뭐 1cm 정도니까 부분 절제하고 하면은 간단한 치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정말 하늘이 좀 무너지는 것 같았고, 저희는 가족들이 좀 다 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있는 상황에서 빨리 가족과 상의를 해서 어떤 병원, 어떤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건지 결정을 하라고 하는데, 또 상의를 할 가족이 없다는 게 좀 너무 속상했었고, 그래서 이제 친구 의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몇 개 병원을 추천해줘서 진행을 했죠. 검사를 진행했죠. 저는 처음에는 1cm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1cm면 가슴을 살릴 수 있고 부분 절제, 조금만 이제 절제해서 암만 없애면 되겠지 라고 갔는데, 병원에서 다시, 종합병원에서 다시 검사했을 때 초음파를 했더니 1cm가 아닌 거죠. 2.5cm입니다. 조금 더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CT를 찍잖아요. CT를 찍고 MRI 찍었더니 2.5도 있고, 그 옆에 붙어서 2.9cm짜리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온 가슴에 모래처럼 쫙 흩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가슴을 살릴 수가 없고 당연히 전절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또 림프절 전이가 있다. 그러니까 림프절 전이라는 거는 그 개수가 많으면 3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 10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3기, 그러면 림프절을 암이 탔다 그러면 바로 다른 장기로, 림프에서 혈액을 타고 갔을 때 폐나 가까운 뭐 뼈나 전이로 금방 되거든요. 딱 그 직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2기 후반이었고요. 그래서 먼저 항암을 한 선항암이라는 거를 했어요. 그거는 가슴에 있는 암을 줄인다기보다는 그냥 림프절 전이를 더 줄이자. 그래서 6개월, 8차, 8차에 대한 항암을 했는데, 그래서 검사를 할수록 충격인 상황이 계속. 저는 그때는 가슴에 좀 집착을 했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유두라도 살려야지 되는데 유두를 못 살리고 가슴을 다 절제하는 거에 대한 좀 충격이 처음엔 있었어요. 근데 유방암은 그래도 생존율이 여러 암 중에서 굉장히 높아요. 5년 생존율이 거의, 기수가 높다 할지라도 한 65%까지 나와요. 근데 뭐 다른 비소세포 폐암이다 그럼 10% 미만이죠. 그러니까 유방암은 3기까지 하라고 해도, 4기라고 할지라도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짜 유전자 변이로 오는 유방암은 브라카 유전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 프로테이지는 굉장히 작습니다. 한 5% 정도? 100% 중에 5%. 나머지 95%는 사실은 환경, 생활 습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여성 호르몬과 이 유방암이 이렇게 결합해서 오거든요. 여성 호르몬적 역할을 하는 것이 환경 호르몬입니다. 그것이 환경 호르몬이 우리 체내에서는 제노에스트로겐이라고 해서 굉장히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 제노에스트로겐이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면서 암세포를 증식합니다. 그래서 현대에 저희가 화학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쓰죠. 샴푸, 린스, 화장품, 너무나 수많은 플라스틱 제품들, 그런 것을 통해서 제노에스트로겐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독소가 되고, 이것이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아서 유방암의 원인이 또 많이 되고요.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생활습관, 운동을 안 한다. 이것도 에스트로겐을 또 너무 이상 증식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만. 저는 좀 비만에 가깝고, 식이요법, 식이습관이 너무나 탄수화물, 그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IGF-1. 이것이 체내에서 성장기가 아닌데 우유 같은 걸 많이 먹었을 때 이 IGF-1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체내에 들어오면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은 곧 암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굴에 보이는 여드름 같은 염증만 염증이 아니고 혈관, 세포내, 이것이 만성 염증이 되어서 만성 염증이 환경이 되면 이것이 암으로 가는 확률을 키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채소가 필요해요. 색깔별로 들어있는 그 화학 성분, 그걸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데요. 그 파이토케미칼이 이런 독소를 중화시키고 염증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걷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5분도 안 걸었어요. 왜냐하면 집 앞에 딱 주차된 차를 타고 약국을 가서 주차를 해놓고 들어가서 약국 내에서 그 10평 약국 내에서만 종종 움직이기 때문에 하루에 1000보를 안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었고요. 그리고 항상 피곤했죠. 피곤했기 때문에 집에 오면 그냥 또 혼자 있으니까 간편식을 많이 먹었어요. 인스턴트식 많잖아요. 냉동에서 딱 해동해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려갖고 무슨 볶음밥, 땡땡 볶음밥 이런 거 많잖아요. 무슨 스파게티 이런 걸 먹고, 그 다음에 먹자마자 소파에 탁 들어 누워서 리모컨 TV를 딱 켭니다. 그게 저의 일상이었죠. 그리고 점심은 약국에서 이제 배달 음식 먹었고, 아침은 우아하게 이제 커피, 라떼, 달걀 후라이, 토스트. 그것이 저의 주식이니까 어디를 봐도 야채는 없죠. 과일도 단과일 위주로 먹었지만, 또 그 사이사이 간식은 또 왜 이렇게 배가 고파요? 오전에 10시에 빵 먹고, 오후에 또 과자 먹고, 떡 먹고. 이것이 저의 생활 습관, 식습관이었습니다. 너무 최악이었죠. 그래서 몸무게도 지금보다 10kg 이상 있었고요. 저의 자녀가 셋인데 막내가 20살이에요. 제가 5년 전까지는 딱 마지막 달 몸무게였어요. 임신 막달 몸무게를 제가 한 거의 18년? 17년을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니까 안 빠지는 거.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엄청 피곤했죠. 항상 어깨 결림이 있었어요. 왼쪽 어깨가 그렇게 결렸는데 왼쪽으로 유방암이 온 거죠. 그 다음에 수면도 깊은 수면을 이루지 못해서 항상 유튜브나 이거 틀어놓고 자다 깨다를 좀 반복했던 것 같아요. 수면 습관도 좋지 않았습니다. 한 1, 2년 전부터 좀 갑상선 호르몬에 이상이 와서 약간 항진이 왔어요. 너무 피곤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갑상선 호르몬 억제제를 조금, 항진증이 와서 그걸 써야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허벅지 같은데 장미꽃 모양의 그런 발진들이 쫙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전엔 없었는데, 그런 피부 발진, 면역력 저하로 오는 피부 발진이 있었고, 대상포진도 한번 왔었고요. 그리고 그 몽우리가 잡혔던 그 달에는 제가 목이 안 돌아갔어요. 갑자기 급격하게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암이 자라면서 이러한 증상들이 왔어요. 그리고 목을 조금 고칠 수 있어서 돌아가니까 갑자기 앉았다 일어났는데 못 일어나요. 허리도 너무 갑자기 못 일어나서 또 몇 주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암이 자랄 때 다른 곳에 분명히 신호가 옵니다. 그걸 빨리 알아차야 돼요. 병원에서의 처방은 이제 그걸 표준 치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암이다. 기수가 일단 나오면 항암 몇 회 딱 정해져 있어. 2기는 항암
28회 이렇게 하고 그다음 수술, 그다음에 저 같은 전졸제를 했기 때문에 성형수술을 선택을 했죠. 저는 이제 복부로 뭐 자기 살을 떼어서 하는 복부 재건, 뭐 등 근육 재건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다른 곳에 또 칼을 대는 게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보형물을 선택을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2번 임시 보형물 넣었다가, 왜냐면 유두를 잘라내고 피부를 많이 잘라내기 때문에 이걸 피부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 그 보형물을 넣어서 확장기라고 해서 이제 액체를 주입해서 이거를 요만한 거를 점점 이렇게 배에 살찌면 피부가 늘어나게 하듯이 그렇게 늘리는 그런 요법을 해서 그걸 임시를 껴놓고 1년 후에 다시 그걸 제거하고 연고 보형물을 삽입해서 수술을 2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은 28회. 표준 치료를 할 수 있는 최대를 다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퍼센트가 보형물 선택을 제일 많이 하시고, 복부나 등 했을 때 조금 재수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잘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리어 제가 더 살이 찌는, 친정집에 한 10일 있었는데 그때 한 2kg가 찔 정도로 뭐 무조건 잘 먹으면 되는 줄 알고 막 친정엄마가 막 진수성찬을 차려주는데 계속 먹이더라고요. 저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막 먹었어요. 왜냐하면 뭐 호중구 수치가 떨어지지 않게 단백질 섭취에 주의하세요. 뭐 많이 드세요. 뭐 고기 드세요. 왜냐하면 항암제를 딱 맞으면 10일째 되는 날 그 백혈구 호중구 수치가 이제 쭉 떨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3주 차에 조금 몸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3주 주기로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단백질 섭취를 주의를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암 환자들이 너무 잘 먹는 거죠. 막 스테이크 먹고, 저도 뭐 항암 가기 전날 스테이크 구워 먹고 가고, 유기농 우유도 먹고, 막 먹을 수 있을 때 다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항암 하시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때 우리에게 자유다.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요. 항암할 때 너무 잘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항암 자체가 혈당을 올리고 그 고지혈 수치를 올리는데요. 지금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혈당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지방, 우리 혈관 내 지방이 올라가는 것이 암의 먹이가 돼요. 근데 항암을 하면서 암을 죽이고자 하는데 도리어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너무 고지방식, 고기에는 포화지방이 많잖아요. 포화지방을 좋아하는 게 암세포거든요. 이거 도리어 주면은 되게 역설이지 않아요? 독한 항암제를 써서 암을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항암제를 막기 위해서 고기를 먹고 그 콜레스테롤 수치랑 혈당 수치를 높이게 한다면은 몸이 좋아질 수 없겠죠. 제가 그렇게 3개월을 했는데 가슴을 만져보잖아요. 안 줄었어요. 그리고 혈액 수치도 나빠져요. 점점 나빠지게 돼 있죠. 왜냐하면 항암제의 독성은 굉장히 강해서 정상 골수세포에 손상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적되면, 항암제가 누적되면 독소가 굉장히 쌓이고, 한 8번 정도 항암을 하면 아무 보충제나 식이요법을 하지 않으면 1년, 2년이 지나도 항암제로 인한 골수 손상으로 인한 호중구, 림프구 숫자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해서는 절대 암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차까지 정말 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게 아드리아마이신 A씨라는 제제 빨간 약이라는 항암제를 맞으면 구내염이 너무 심해지고 울렁거려서 이제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3개월을 지나면서 암은 전혀 줄어든 것 같지 않고, 그 다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암 치료 전반에 대한 큰 청사진을 제가 이제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도대체 암은 왜 생겼으며, 그럼 암은 어떻게 없애는 건지 나에게 이제 지식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일을 안 하니까요. 항암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뭐 유튜브 보고 뭐 카페를 찾아보는데 다 조각조각이잖아요. 지식이. 그 단편적인 지식 갖고는 만족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매주 한 4권 정도 책을 갖다가 시간은 많기 때문에 이제 독파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제가 40대까지는 너무 피곤했고 몸도 안 좋고 책 한 권을 읽으면 몇 개월 걸렸어요. 1장 읽고 2장 읽으면 1장이 기억이 안 되는 머리의 상태였는데, 일단 제가 살아야 되니까요.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책을 독파해 나가기 시작해서 웬만한 암자 붙은 책들을 제가 다 읽었어요. 근데 좀 답답했던 게, 유방암 하면은 정말 전과, 요즘 우리 예전에 그 공부할 때 뭐 전과 그런 거 있잖아요. 참고서 딱 놓으면은 교과서 옆에 참고서 있으면은 딱 찾아보기 좋은 그런 책이 찾았는데, 암 전반에 걸쳐서 그런 책이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 책이 있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아무도 쓰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한 내용들을 블로그에 조금씩 친구가 훈아야 너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들 적용하고 있는 내용을 블로그에 적어놔 안 그러면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누구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잊어버리지 않도록 정리하면서 제 나름의 치료법이 정리가 되더라고. 책을 한 50권 이상을 읽다 보니까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책에도 썼지만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모든 암에 대한 그 가이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이렇게 환자들한테 얘기해요. 선생님이 할 일은 따로 있다. 선생님은 그 표준 치료에 대한 처방을 내리시는 분이다. 항암약은 뭘 쓰고 언제, 지금 항암을 맞을 수 있는 몸 상태인지 판단하시는 거, 수술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방사선을 몇 회 할 것인지, 딱 이것만. 표준 치료만 병원에서는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한테 가서 이 약은 먹어도 돼요, 이런 거를 물어볼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환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표준 치료 외의 부분. 생활도 있죠. 식사 습관도 있죠. 보충제를 뭘 먹어야 되는지, 그 다음 본인의 혈액 그 상태를 선생님은 딱 호중구만 보세요. 아주 심각한 지표가 아닌 이상 다른 지표를 보시지 않아요. 딱 선생님은 호중구가 이러니까 낮으니까 오늘 백혈구 촉진주사 맞고 가세요. 그리고 그냥 그 처방을 내리시는 게 의사 선생님, 현재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이상을 요구할 수도 없고 선생님들은 바쁩니다. 나머지는 환자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본인이 무슨 유방암 병기인지도 몰라요. 유방암은 3가지가 있거든요. 3중 음성 유방암, 호르몬 양성 유방암, 헐투 양성 유방암. 그것부터 저는 물어봐요. 그것도 모르고 암을 치료한다. 이건 안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병기, 그 다음에 3주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매번 해요. 한 장도 챙겨놓지 않았더라고요. 내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변화하는지 그거를 선생님은 체크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체크해야 될 항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공부해서 본인이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제 첫 번째 책에는 혈액 검사 중에 어떤 백혈구는 정상이 5,000에서 6,000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게 6,000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본인은 3,000이면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들,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자연치유, 그러니까 병원의 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치유를 하는 케이스가 이제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낫는 분도 있고, 그거는 정말 본인이 해야 되는 노력이 일반인으로서는 그런 거를 저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뭐 저 산으로 가서, 오대산으로 가서 산 야채를 막 나무를 막 하고 엄청난 뭐 맨발 걷기를 하고 공기 좋은 데 가서 막 엄청난 수련자처럼 하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자연치유 쪽은 아니고요. 저는 제가 하는 요법은 통합치료. 그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죠. 컨비네이션 테라피라고 그래서 왜 현대의학을 우리가 충분히 다 이용을 해야죠. 유방암은 1기, 2기, 3기 수술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가장 좋죠. 그리고 내부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로 가능한 부위는 암은 최대한 없애고 또 항암도 해야죠. 왜냐하면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측정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0.5는 돼야 CT에 나오거든요. 그럼 0.4는 암이 아닌가요? 암이거든요. 그 잔존 암세포에 대해서 항암제도 어느 정도 써주고 방사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은 온코 검사라고 해서 항암제가 별로 의미가 없다 하는 그런 지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검사에서 너무 항암제의 영향력이 낮으면 해도 소용이 없으면 안 하는 거죠. 그럼 뭐 방사 정도 하고. 저는 그 뭐 1기, 2기 환자들이 수술을 안 한다? 저는 권하지 않고요. 수술을 해야 되고. 실제로 그런 상담 환자가 자기는 자연치유를 고집해서 너무 심해진 거죠. 그런 선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보통은 항암, 수술, 방사까지 이렇게 하면은 거의 항암이 6개월, 뭐 수술하는데 한 달 회복하고, 한 달하고 또 방사 28회, 그럼 또 한 달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이제 8개월. 최소 8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게 항암제가 누적되고 방사까지 누적되면 몸 상태가 정말 말이 아니게 돼요. 만약에 저처럼 중간에 식이요법, 또 보충제 요법을 안 쓰면 표준치료 끝나고 나면 너무 기력이 없죠. 환자들이. 근데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항암 1차, 2차, 3차가 힘들었어요. 그때는 왜냐면 제가 하고 있는 그 요법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생으로 준비함 없이 항암제를 딱 맞았을 때 독이 막 들어오니까 그때가 정말 못 먹고 뭐 울렁거리고 잠도 못 자고 춥고
춥고, 그러니까 그 여름에도 그때가 한 40도, 38도에 40도 되는데 저는 찜질기, 전기 습등기를 막 안고 자야 됐어요. 그 다음에 버선, 파다를 데워서 그 버선을 신고 발바닥을 따뜻하게 하고 막 족욕하고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4차부터 제가 식이요법, 야채식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하루에 한 20가지 정도 야채를 정말 갈고 해서 먹었을 때 저는 제 8차 때 얼굴이 너무 뽀얘지는 거예요. 너무 뽀얘지면서 8차에 제가 1000보를 걸었으니까요. 산에 가서. 저는 원래 평지에서 1000보를 안 걷던 사람인데 8차 정도 되면은 그때 이제 탁솔이라는 그런 항암제를 쓰면 관절을 공격해요. 못 걸어요. 4차, 5차, 6차, 8차 이렇게 4번을 맞는데 4차 때는 정말 계단을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그렇지만 나가서 천천히 할머니처럼 걷는 거죠. 4차 때 그렇게 걸었는데 8차 때 도리어 1000보를 걸을 수가 있게 회복이 됐다는 거죠. 지금 저희 두 번째 책의 말기암 통합요법의 1장에 저희 비소세파 폐암 80세 다기 저희 아버지 케이스를 넣었는데요. 저희 아빠도 유방 환자랑 똑같이 아드리아마이신 같은 거랑 시스플라틴 제제랑 탁솔과 그다음에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3가지를 믹스해서 만든 거예요. 저는 한 가지씩 3개월을 했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80세 아버지가 탁솔을 맞으시길래 아빠 어떻게 관절이 안 아프신가요? 안 아프다. 항암이 이렇게 별거 아니다. 굉장히 놀랐죠.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항암 시작 전 일주일 전부터 보충제와 식이요법을 엄청 타이트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항암 2차까지는 염증 수치나 그 다음에 막 백혈구 이런 수치가 엄청 올라갔지만 그 다음 3차부터는 그게 급격히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빠는 6차 항암했을 때 백혈구가 6000이 돼요. 그거 있을 수 없거든요. 가장 지금 젊은 청년들의 백혈 수치가 6400대요. 지금 현재 제가 지난주에 검사했을 때 6400이었거든요. 근데 항암 중인 아버지가 6400에 도달했다는 건 거의 기적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그 통합요법, 보충제, 천연물을 쓰는 또 식이요법을 함께하는 3가지 요법에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제가 책을 써서 암 환자들에게 알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통합요법은 바로 그 표준치료를 최대한 이용하고요. 항암, 방사, 수술. 그러니까 4기 환자인 경우는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신에 퍼져 있기 때문에. 방사도 할 수 없죠. 전신 방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암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항암하는 거죠. 그렇지만 끝까지 한다기보다는 항암이 효과가 있는 3개월에서 6개월 요법을 쓰고 그것과 함께 암 환자는 영양소 결핍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소 비타민 B하고 C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또 블로그에 이제 이런 조각조각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환자들이 뭐 비타민 C 고함량 요법, 뭐 비타민 B 이런 거를 드세요. 근데 저는 그런 영양제를 쓰지 않아요. 제가 쓰는 보충제는 주로 미네랄 위주로, 그다음 천연에 가까운 거의 음식처럼 복용할 수 있는 그런 보충제를 선택을 해서 같이 쓰는 거죠. 항암 늦게 잡혀도 상관없습니다. 그 전부터, 치료 전부터 철저한 야채식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 보충제 요법을 하고 4기 환자는 여기다가 더 천연물을 쓰는 거죠. 천연물은 이제 한방 생약이라고도 볼 수 있고 뭐 알로에 이런 거는 또 한방 제품은 아니거든요. 그런 거가 섞인 그런 천연물, 그러니까 논문을 근거로 한 천연물 제제를 같이 썼을 때 굉장히 효과가, 그러니까 영양요법을 그 비소세포 폐암의 4기 환자가 영양요법을 한 환자와 항암만 받은 환자의 생존율이 3배 차이가 나요. 항암만 했으면 24개월을 생존을 한다면 4기가 이 영양요법을 이런 통합요법을 했을 때 72개월로 그 생존이 늘어납니다. 이거는 다 논문으로 입증된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호르몬 양성 유방암인데 이거는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과발현됐다고 해요. 그 암이 이 과발현된 에스트로겐 수용체 작용을 해서 암이 증식하는 거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을 그러면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항호르몬 요법이라고 그래요. 에스트로겐을 아예 말려버리는 거야. 약을 통해서 타목시펜이라는 그 항호르몬제를 딱 복용을 하면, 그러니까 호르몬 수치가 이제 폐경이 보통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폐경을 해도 사실은 이렇게 호르몬 수치가 서서히 떨어지는데 이제 타목시펜을 먹게 되면 이렇게 서서히가 아니고 50대인데 갑자기 80대로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50대인데 몸의 호르몬 수치는 80대 할머니가 된다고 봐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가지는 모든 증상들이 갑자기 발현이 돼요. 벌써 눈도 백내장, 녹내장, 나이가 들면 황반변성 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확 급속도로 오고, 잠도
할머니들 잠 깊게 잘 못 자죠. 그 다음에 할머니들 소변 자주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실금 막 이런 증상들 나오고, 그 다음에 노인분 변비 많잖아요. 변비 증상.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 자궁의 근종이 확 커져요. 이런 것이 대표적 증상이고, 근데 온몸에 열이 막 위로 훅 올라왔다가 꺼지고 잠 못 자고, 그 다음에 관절, 허리, 뭐 손목, 무릎 관절 할머니들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런 똑같은 증상들이 갑자기 확 나타나. 그러니까 암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먹는 항호르몬제가 이제 다른 고통을 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항암 방사 수술도 전 조금 쉽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타목시펜을 먹으니까 정말 화장실을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수십 번을 가고 잠을 못 자고 관절이 너무 아파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충제를 적극적으로 썼을 때 이제 저는 지금 30대 때보다 더 활력이 있어요. 호르몬 수치는 지금 굉장히 낮죠. 할머니지만 저 할머니처럼 보이나요? 네, 피부 좋죠. 제가 이제 야채식이랑 이렇게 통합요법을 했을 때 세포가 살아나면서 피부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름을 지은 걸 몽땅 주스라고 해요. 몽땅. 저는 이제 예전에는 인스턴트식을 많이 샀죠. 가공식품을 많이 사서 쟁여놨죠. 근데 지금은 제가 냉장고에서 그거를 완전히 항암을 하면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버린 것 같아요. 냉동실과 냉장실에 먹을 만한 생야채는 없고, 무슨 순 그런 제품들로 제가 채워놨더라고요. 정말 과감하게 싹 플라스틱 그릇과 그걸 싹 다 버리고 유리 용기와 스테인리스 재질로 싹 바꾸고, 이제 저는 대형 슈퍼에 가도 그런 걸 안 사요. 가공된 거는 안 사요. 저는 사과,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당근, 뭐 샐러리, 비트, 양배추, 브로콜리 이렇게만 해도 9가지죠. 거기다 조금 더 추가하면 뭐 레몬, 그럼 10가지죠. 그리고 이제 제철로 나오는 뭐 시금치, 케일 뭐 이런 야채들을 꽉 채워놔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조금 이제 느슨해져서 한 6, 7가지 하는데, 항암 때는 그 많은 거를 다, 그러니까 살짝 브로콜리나 양배추, 비트, 조금 이제 위장이 약할 때는, 점막이 약할 때는 이거를 쪄요. 소화 흡수가 잘 되게, 자극이 없게. 그러나 이제 조금 컨디션이 좋으면 이제 브로콜리나 양배추 정도만 살짝 찝니다. 나머지는 다 듬성듬성 썰어서 믹서기는 좋은 걸 하나 사셔야 돼요. 물 없이 싹 갈려요. 30초면. 그걸 싹 갈아서 저는 한 국대접을 한 대접, 거기에 죽염을 조금 넣어서 그 죽염으로 간을 하고, 또 저는 그 씨앗 오메가가 있거든요. 8가지 씨앗을 저온에서 압축을 해서 기름을 뽑아내면 기름이 산화산패가 안 돼요. 그런 건강한 기름이 오메가 369 균형을 맞춘 기름을 좀 넣어요. 거기다 한 포 넣어서 한 대접을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조금 더 녹색이 부족하면 저는 유기농 동결가루, 또 이거 엄청 물어보실 텐데 상품명을 말씀드리면 다 유기농 동결가루 치면 나와요. 그러면 신선초, 보리새싹, 케일 뭐 이런 거를 돌아가면서 한 수저로, 밥 수저로 한 수저 넣어요. 그러면은 이게 녹색 그 채소를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 씻어서 또 오래 보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 굉장히 동결가루 이용을, 저희 아빠도 사기지만 녹즙을 하기에는 저희 엄마도 힘드세요. 녹즙 기계 그거 분해해서 닦으려면 너무 힘들고, 서서 녹즙 그 야채를 씻고 하려면 정말 너무 노인도 힘들고, 저도 해봤는데 힘들어요. 그것도 녹즙은 바로 그걸 다 마시지 않으면 금방 또 변하기 때문에 가장 손실이 없고 가장 간편한 방법은 그냥 몽땅 갈아서 준비하는 데 30분 안 걸려요. 그리고 저는 그걸 매일 하진 않고 한 3일에 한 번, 그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 잘 돼 있으니까 유리 용기에 딱 넣어서 3일 정도 분량 해놓으면 일주일에 2번만 하면 되고, 아침 식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삶은 달걀 하나에서 2개, 거기 이제 달걀에 일련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끝자리가 1, 2, 3, 4가 그 사육 환경을 나타내요. 4번 달걀이 일반 슈퍼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지껏 4번을 먹었던 거더라고요. 4번은 닭장에 갇혀서 사료를 먹은 그런 애들하고 풀어놓고 이렇게 풀밭에서 풀어서 자연의 그런 것들을 섭취한 애랑 노른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1번 달걀은 그 노른자에 어마어마한 오메가3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달걀은 꼭 먹은 지 5년 됐어요. 삶아서. 근데 여러분, 식용유로, 그러니까 기름은 약간 가열했다. 특히 그런 식용유는 우리 암 환자하고는 최악이거든요. 식용유는 다 쓰시면 안 되고, 삶아서
찌거나 삶거나 데치거나 요리법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저는 달걀, 삶은 달걀 한두 개 꼭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부족할 것 같으면 이제 고구마 이제 매니아가 됐고, 단호박, 미니 단호박 철에는 단호박 한두 조각 섭취를 하면은 배가 안 고프고요. 그 다음에 그 혈당 피크라고 그래요. GI 지수라고 하거든요. 혈당 피크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는 거, 혈당 체크하셔야 돼요. 기본으로 혈당, 나의 그 콜레스테롤 수치, 총 콜레스테롤 있고요. 나쁜 콜레스테롤, LDL, HDL. 또 주의해야 될 게 중성지방. 중성지방의 비율이 HDL비 중성지방의 비율이 1대3이다. 그리고 이거는 내 몸에 염증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저도 이 중성지방 수치가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안 내려갔어요. 워낙 그동안 비만이었었고, 근데 지금 지난주에 검사해봤더니 이게 1대2로 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살려면 식사를 바꿔야 돼요. 식사를 바꾸지 않고 뭐 보충제 먹고 뭐 표준치료만 받아서 내 몸이 바뀌지 않아요. 표준치료 받으면 딱 그 상태, 그쯤에만 암세포가 없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이전하고 똑같이 살아봐요. 씨앗을 쫙 뿌려놨어요. 발화 시점이 되면 2년 후에, 그래서 1기 환자가 1년 반 만에 4기가 되는 거예요. 암은 재발암은 1기였든 0기였든 바로 뭐가 된다? 4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첫 번째 책 유방암 상담소를 쓴 이유는,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1기 환자들이 너무나 1년 반 만에 4기가 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교육이 정말 필요하겠다. 제가 한 명 데리고 1시간을 얘기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서, 블로그도 한계가 있고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책으로 꼭 써서 알려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책을 집필하게 되었고, 식습관, 시기를 바꾸지 않고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그래서 어쩌면 1기 환자보다 4기 환자가 더 말을 잘 듣습니다. 왜? 더 갈급하잖아요. 절박하니까. 저희 아빠 60년 담배를 피셨어요. 흡연, 이거를 아빠 끊으면 살고, 이거를 그동안 먹던 미스커피 끊고, 빵 끊고, 과자 끊고, 튀긴 음식 끊고, 짜장면 끊고 하시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아빠 반드시 3개월 내에 CT 검사지에서 암이 줄어든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려면 선택을 하세요.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없어지셨거든요. 근데 1기 환자는 고생을 안 하죠. 부분절제를 하니까 그냥 약간 맹장 수술보다 더 가슴 쪽은 통증이 더 없어요. 신경이 별로 없어서 수술이 하나도 안 아프다면 거짓말이지만, 솔직히 거의 부분절제는 힘들지가 않아요. 방사도 힘들지가 그렇게 않기 때문에 생활에 변화를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많이 못 받으세요. 0기, 1기 환자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꼭 바꾸셔야 합니다. 식단의 변화, 저는 딱 이걸 얘기하죠. 금지 식단, 고기, 육류, 붉은 고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붉은 고기에 있는 햄 성분이 암의 전이를 촉진해요. 성장과 전이를 촉진해요. 선생님들은 먹어도 된다. 그런 말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카페나 이런 데 댓글로 뭐 이런 근거를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 먹어도 된댔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럼 의사 선생님이 재발하면 책임져 주시나요? 아니죠.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도 자기 주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유수의 논문들이 육류의 그 햄 성분이, 이건 증명된 거예요. 특히 그 햄 성분의 철분제가 암의 성장과 전이를 촉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류를, 특히 고기류를 제한이 아니라 끊어야 되죠. 가끔도 안 돼요. 왜? 항암하고 있다고 해서 암세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수술했다고 해서 암세포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이를,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유, 유제품. 우리나라 여자분들의 유방암이 정말 20년 내에 진짜 너무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게, 저도 그랬지만 우리가 서구식 식단을 너무 많이 받아들였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유의 소비량이 40대에서 너무 많아졌어요. 특히 우리는 뭘 먹냐면 커피 라떼를, 저는 정말 10년 동안 거의 한두 잔씩 매일, 무슨 굉장히 그게 무슨 보약인 것처럼 아침마다 라떼를 딱 이렇게 물고서 제가 출근을 하고, 또 점심 먹고 또 라떼를, 이거를 10년 이상을 했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유 안에는 IGF-1,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가 있어요. 지금 아이들은 우유를 좀 먹어야 돼요. 왜냐면 걔네들은 성장해야 되죠. 우리는 성장해야 되나요? 지금 우리는 정상 체세포는 더 이상 성장하면 안 돼요. 변화되면 안 됩니다. 근데 얘들을 변화시키는 게 IGF-1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에스트로겐이 좀 강한 체질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여기다가 우유를 넣으면은, 우유를 우리 몸에 넣어주면은 얘가 더 급증하는 거죠. 암이 좋아하는 상태가 됩니다. 첫 번째 육류, 두 번째 우유 유제품, 치즈 안 돼요. 그러니까 유제품, 전 요플레도 지금 안 먹고 있거든요. 플레인 요구르트 요플레까지 제가 지금 금할 정도예요. 왜냐면 저는 호르몬 양성 유방 환자들, 여러분 들어주세요. 우유 유제품 안 됩니다. 세 번째 설탕. 설탕은 정말 암에 직접 먹이고, 근데 설탕보다 더 심한 거는 감미료 있죠. 설탕 맛을 내는 감미료는 설탕의 한 200배, 500배. 그런 비슷한 감미, 그게 음료수에 굉장히 첨가제로 많이 들어있어요. 그게 설탕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학생들이 막 시럽 많이 넣은 그런 음료를 굉장히 많이 먹죠. 그 다음에 시판되는 음료에는 설탕이 들어간 게 없는데 설탕보다 500배 강한 그런 것들은 그냥 암을 그냥 바로 증식시켜요. 안 되겠죠. 흰밀가루, 염증을 일으킵니다. 자가면역 질환도 일으키고, 자가면역 질환이 곧 염증이에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이 갑상선 자가면역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같이 옵니다. 갑상선, 유방, 자궁. 그럴 때 밀가루를 금하셔야 되고, 다섯 번째 식용유. 치맥 이런 걸 많이 하면은 암이 좋아져. 염증 수치가 급증합니다. 이 다섯 가지만 금하시면 돼요. 그럼 먹을 게 없을까요? 그 대신 저는 단백질은 달걀, 좋은 달걀. 고기를 안 먹는 대신 뭐 1등급 달걀 약간 비싸지만 하루에 2개 먹을만 하죠. 네, 달걀 드시면 필수 아미노산은 육류에 있는 그런 채소에 없는 필수 아미노산은 달걀을 통해서 저희가 섭취하면 돼요. 그 다음 콩, 두유 아주 좋습니다. 두부. 그 다음에 또 해산물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전복, 문어를 굉장히 항암 중에 많이 먹었거든요. 기력이 떨어지면 전복을 살짝 쪄가지고 썰어가지고 기름장, 참기름 같은 거 소금으로 찍어 드세요. 아니면 전복 미역국, 전복죽 아주 좋습니다. 항암 중에 아주 좋으니까 해산물, 적절한 해산물 섭취하시면 단백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해산물 한 일주일에 1, 2회 뭐 그렇게 자주 안 드셔도 되고, 달걀 위주의 식단을 일단 구성하시고, 해산물은 그냥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를 계속 똑같은 걸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새우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생선류가 있잖아요. 뭐 굴도 있고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드시라는 거죠. 똑같은 걸 드시지 말고. 왜냐면 다 각각의 그 식품 속에는 다 다른 영양소가 있으니까 골고루 섭취하시면 좋아요. 근데 달걀은 매일 드시라. 근데 너무 붉은 생선은 또 안 돼요. 참치 같은 건 안 되지만 돌아가면서 저는 그렇게 저도 즐겨 하진 않고, 기력이 떨어질 때 전복, 문어 제일 간단한 요리를 좋아해요. 문어, 큰 문어 하나 사가지고요 삶아요. 한 10분 삶아갖고 썰어서 냉장고에 넣어놔요. 1회분씩 냉동실에 넣었다가 한 다리 하나 꺼내서 이제 몇 점씩 먹는 거죠. 뭘 한 가지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그러면 유지가 되죠. 저는 올리브 오일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올리브가 오메가3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단이 오메가6가 많아요. 6가 이제 식용유, 뭐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은 6도 있고 9이 있는데, 이게 369가 거의 1대1대1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이라면, 혹은 1대2대1.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메가3와 6가 1대20. 그러니까 우리가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는, 기름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기름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켜요. 일단 암성 체질이다. 그러면 이거를 일단 1로 낮추려면 거의 끊어야 된다는, 기존에 그동안 많이 이제 섭취를 했으니까요. 이제는 빠이빠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식용유, 일반 식용유 안 쓰고, 저는 이제 특별하게 나온 해바라기유인데 저온 압착한 걸 써요.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도 쓰시되 저온 압착, 또는 아보카도유 고온에서 조금 내가 볶고 싶자면 고온에서 약간 덜 산패되는 아보카도유 정도, 이렇게 세 가지. 유기농, 저온, 압착. 기름은 아주 비싼 걸 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극단적인 건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콩에 없는 아미노산이 이런 동물성 아미노산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는 필요하거든요. 우리 몸에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달걀도 먹고, 뭐 야채식만 하면 진짜 조금 치우치죠. 정말로 치우칩니다. 혈액 검사 해보면은 다 균형이 맞게 나와야 돼요. 정상 범위라는 게 굉장히 넓거든요. 혈액의 백혈구가 4에서 10이에요. 4는 아주 면역력이 낮은 상태고요. 10이다 염증이 있는 상태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건 5.5에서 6.5. 아주 건강한 상태예요.
막 야채식 너무 하시면 5, 6이 될 수가 없어요. 4에 머물러 있어요. 혈액 검사를 하시면서 자기 식단 조절을 하시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자세히 상담을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환자들은 작년에 한 유방 환자 600명 정도 상담을 했는데, 처음부터 제가 혈액 검사지를 가져오라고 하면, 아니 선생님이 다 괜찮다고 해서 정상 범위래요. 아니실 거예요. 좀 좋으세요. 보면은 여지없죠. 아니 어디가 어떤 정상이 어떤 게 정상이신 건지 다 무너져 있어요. 로우 하이로 암 환자들은 저는 완벽한 검사를 못 봤어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 관리를 해야 정상이 돼요. 그러면은 정말 더 제가 지금 한 10kg 더 빠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끼, 정말 제가 너무 과식을 했다 그러면 2끼까지 할 때도 있고, 정말 타이트하게 너무 중성지방이 지금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럴 땐 2끼 정도 하고, 보통 한 끼를 하고요. 점심이나 저녁에 이제 밥을 먹죠. 한식으로. 그 대신 현미 잡고, 흰쌀밥은 안 먹어요. 흰쌀밥은 지금 먹어도 너무 맛있기 때문에 막 꿀떡꿀떡 넘어가서 한 그릇 금방 먹어요. 근데 이 현미 잡곡은 이게 많이 씹어줘야 되니까 또 배가 불러요. 한 그릇을 다 먹기가 딱 힘들어요. 한 3분의 2 공기. 그래서 조금 하루 종일 약간 배가 약간 살짝 고프다 하는 그 정도로 지금 제가 유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항상 배불러, 배가 불러야 그냥 기분이 좋고 나른하고 이런 걸 추구했다면, 지금은 살짝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제 몸에 딱 맞더라고요. 그게 지금 약간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니까 혈액이 너무 좋아져요. 진짜 저도 5년 만에 로우 하이가 없는 혈액 검사지를 이제 받아본 거예요. 만 5년 만에. 저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도 여러분, 항암제와 그런 수술, 방사의 데미지가 커요. 제가 그 당시에는 5년 전에는 공부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보충제를 써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한번 데미지, 그러니까 식이요법만으로는 골수 손상을 막기가 좀 힘들어요. 일단 손상이 되면 그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저희 친정아버지는 80세이신데 같이 썼다고 했잖아요. 골수 손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아버지 혈액이, 저희 자녀들 50대인데 저희 여동생이 또 임상병리사거든요. 아빠 혈액이 우리보다 더 좋아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80대의 혈액도 몇 개월 사이에, 1, 2개월 사이에 싹 변하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정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최신 논문의 트렌드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이 최신의 연구 과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음식에, 제가 요리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서 잡곡밥 먹고요. 뭐 나물류 있으면 한 가지, 그다음에 멸치볶음 이런 거. 그러니까 밑반찬류를 많이, 김치, 국 하나 정도, 된장국, 시금치 된장국, 매생이 떡국을 아침에 미리 먹고 왔습니다. 요즘 저녁을 안 먹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과한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체온을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한 40% 떨어지고요. 1도를 올리면 그만큼 면역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항암을 하면 제가 체온이 36.5도가 정상이면 거의 35.8도까지 떨어져요. 그게 엄청 덜덜덜 떨려요.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냉기가 올라와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조격을 했죠. 조격기. 건식 조격기도 써봤고요. 그러니까 20분 정도만 해야 돼, 조격. 근데 습식 조격은 발 담그고 42도에서 20분. 그걸 하면 이제 땀이 좀 나면서 이제 좀 발끝까지, 말초까지 혈액이 쫙 돌고 온기가 돌거든요. 또 이제 가을부터 저는 생강 홍차를 마셔요. 녹차는 좀 몸을 차게 해요. 홍차에다가 생강을 넣어서, 또 이제 생강 홍차 또 어디 상표냐, 그냥 홍차, 유명한 홍차들, 좋은 홍차, 메이커 홍차, 입차 정도로 하고요. 근데 생강을 좀 준비해 놓으셔서 그냥 같이 생강을 넣고 끓이는 거죠. 끓여서 마시면 바로 땀이 나요. 그런 생강 홍차를 섭취를 해주시면 항암 때 체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 성분의 그 항암 때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안 되죠. 냉장고에서 막 꺼낸 음식이라든지 냉동 음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음식도 좀 따뜻하게 다 익혀서 항암 때는 드셔야지.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래서 누룽지를 많이 먹었어요. 너무 냉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미로 된 누룽지.
그거를 좀 계속 마셔줬고요. 먹어줬고요. 그러면 이제 좀 따뜻해지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차 종류를 계속 하루 종일 현미를 볶아가지고 현미차 이런 거를 계속 마셔주는 거죠. 그러면 체온이 유지가 되죠. 그리고 거의 이제 찜질기를 너무 추울 때는 이렇게 안고 잤어요. 너무 막 배가 너무 아파요. 위통이 나고 그 항암 때 그러기 때문에 찜질기를 안고 자고 찜질팩 있잖아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찜질팩을 막 머리 뒤에다가 대고 자고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몸이 약간 출산하고 난 후의 몸 상태로 정말 전신이 너무 춥더라고요. 그게 이제 항암제 중에 항암제는 빠르게 자라는 세포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암세포를 공격을 하는데 우리 몸에 빠르게 자라는 세포가 뭐가 있냐? 구강세포, 위점막세포, 소장점막세포, 그 다음에 이 모근이 빠르게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암제를 맞으면 머리카락이 다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구내염이 굉장히 심하게 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좀 피곤해서 구멍 조금 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요. 막 괴양처럼. 그러면 저는 목구멍 혀뿌리 중에 한번 난 적이 있는데 말을 못했어요. 진짜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게 이제 위점막에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생야채는 그 당시에는 그런 항암제를 아드리아마이신 A씨라는 거 쓸 때는 차가운 거는 일단 차갑거나 매운 거를 먹을 수조차 없어요. 입에 혀부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따뜻하게 익혀서 먹어야 되는 이유가 항암제의 독성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커피는 안 되죠. 커피 왜 안 되냐면, 자, 우리 몸의 신경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올라가요. 그런데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면 우리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 나오고 결국 염증성 체질이 되는 게 교감신경 흥분이거든요. 그러면 부교감은 잠을 자게 하고 휴식하고 이완할 때 세로토닌을 통해서 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항암신경은 바로 부교감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암 걸린 분은 어떤 게 올라가 있겠어요? 부교감도 너무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암이란 질병은 교감이 이렇게 항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커피를 먹으면 교감이 올라갈까요? 부교감이 올라갈까요? 커피의 카페인 성분은 바로 교감을 반짝하면서 올려주잖아요. 올리는 거거든요. 다들 유방암 환자들의 거의 95%다 커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커피 끊으라고 그러면 커피 아메리카노도 안 될까? 라떼, 우유 안 들은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 괜찮지 않을까요? 안 된다고 말하죠, 저는. 왜냐하면 이 신경계가 안정이 돼야 암이 안 생기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거 아무리 좋은 보충제 야채를 먹어서 조금 환경을, 그거는 이제 산성, 알칼리성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데 이제 신경계도 안정을 해줘야 되는데 커피 한 잔 쫙 먹어봐요. 잠 못 자요. 겨우 안정시켜 놓은 것이 커피 한 잔으로 해서 확 무너지는 거예요. 며칠 무너지죠. 지금 저도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안 먹다가 조금 밖에만 나와서 사람들과 만나면 커피를 마셔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잠이 안 드는 거죠. 잠이 안 드는 이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저를 또 혼내죠. 환자들한테는 너는 그렇게 커피 마시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오늘 또 커피를 마셨구나. 그게 이제 습관을 바꾼다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행력과의 싸움인데 커피는 왜 또 안 되냐면 커피도 콩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죠? 가열해서 볶죠. 커피에 사실 기름이 있어요. 계속 볶으면서 좋은 향기도 나지만 그 기름이 뭐 신선한 커피를 마시면 좋겠지만 뭐 어디 바로 볶아서 바로 먹는 그런 커피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죠? 이런 프랜차이즈 커피점 다 한참 오래된 볶아놓은 커피의 기름은 다 산패돼 있고 거기서 나오는 산패된 커피 기름은 발암 물질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직면을 해야지 나 잠깐 카페인으로 얻는 행복감은 잠깐이고 내 몸에 그 커피의 독을 빼내는 데는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유방암 환자들 커피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셔야 암과 빠이빠이를 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이 돼요. 제가 정말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하루에 수십 번 반복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랑 상담하면 이런 거, 시기 뭐 먹는지부터 체크를 하거든요. 100% 커피를 너무 많이 해요. 커피 나 안 먹었어요 하는 환자를 저 솔직히 못 봤어요. 굉장히 연관이 크다. 또 거기다 라떼를 먹었다.
식단, 거기다가 이제 맨날 스파게티 먹고 뭐 치즈 먹고 이제 그런 유제품 위주, 또 맨날 고기 먹고 이랬으면 치킨 드시고 술 마시고 맥주 드시고 했으면 이제 너무 환경이 너무 잘 자랄 수 있는, 암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죠. 막 갈은 커피, 막 볶은 커피, 아주 신선한, 신선도가 아주 유지된 커피를 뭐 드립 커피로, 왜냐하면 그 에스프레소를 뽑아내는 것도 이렇게 막 고온으로 해가지고 뽑아내기 때문에 드립 커피로 아주 좋은 신선한 볶은 지 얼마 안 된.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도 카페인이기 때문에요. 똑같습니다. 물론 기름의 산패도는 덜 하겠지만 교감신경은 똑같이 항진시켜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항암 중이고 잠을 잘 못 이루거든요. 게다가 항호르몬 요법을 하면 타목시펜으로 인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깊은 잠. 일단 사람이 잠을 숙면을 못 취하면 그게 모든 병의 근원이 돼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잠을 잔듯 만듯 하면 몸이 회복이 안 되거든요. 최소한 2년은 표준치료 1년 금방 가거든요. 그러면 표준치료 끝났다가 몸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 제가 말하는 정상 혈액 수치를 회복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1년이 걸려요. 그동안은 끊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 이제 5년 됐거든요. 만 5년. 요즘 가끔 매일은 안 마셔요. 매일 마시면 저도 너무 힘들어요.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5년 공든탑이 그냥 매일 커피. 제가 중간에 한 2년 전에 그때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가족들이 막 외국에서 와서 제가 호텔로 나갔어요. 격리를 제가 나갔는데 이제 집에서 하던 식이요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밥을 먹으면서 이제 예전에 하루는 습관으로 커피 마시고 토스트 먹고 뭐 점심에 또 막 칼국수 먹고 저녁에 스파게티 먹고 그렇게 2주를 했더니 제가 진짜 실제 제 블로그에 보면 제가 다 나와 있거든요. 갑자기 눈이 저녁에 운전하는데 눈부심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점점 한쪽 눈이 그 안압이 올라간다 그러죠. 눈이 튀어져 나올 것 같이 그 통증이 너무 심한 거죠. 2주를 밀가루랑 안 먹던 3년을 끊었던 밀가루와 커피를 매일 먹었어요. 거의 밥 안 먹고. 제가 원래 밀가루 커피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2주를 정말 쉬지 않고 지금 잠깐 어때? 지금은 환경이 야채를 갈아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했더니 2주 만에 눈이 너무 아파서 원래 이제 제가 6개월에 한 번씩 안과를 갔었는데 한 번 6개월 검진을 빼먹고 1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갈 때가 돼서 종합병원을 가서 안과 검진을 했죠. 했더니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녹내장. 녹내장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눈 오래 써서 이제 노화로 인해서 오는 건데 제가 3년 전에 녹내장이 와서 암 걸렸을 때부터 또 한 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녹내장은 사실 좀 치료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행을 억제하는 거고 약도 특별히 없어요. 안약 몇 가지 하는데 수술도 안 되고 녹내장은 실명이에요. 쭉 가면 실명이 녹내장이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또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실명 안 되게 관리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암으론 죽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녹내장은 결국은 끝은 실명인데 너무 아팠어요. 눈이 한쪽이. 그런데 아픈 눈은 오른쪽에 아래 시야 검사가 있거든요. 정말 정밀 검사 7가지를 해요. 아래를 시야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충격이란. 그러니까 이쪽 눈으로 많이 봤겠죠. 특히 밤에는. 그러니까 이쪽 눈에 부하가 걸려서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근데 이쪽이 아래를 거의 못 보고 있더라고요. 불과 1년 전에 너무 정상이었는데 여러분 농담 아닙니다. 2주 밀가루와 커피를 마시고 먹었더니 2주 만에 녹내장이 왔어요. 그래서 코sob이라는 안약을 처방을 받아서 이제 아침 저녁 넣는데 너무 따갑고 아파요. 그래서 이제 독하게 이제 마음을 먹고 과일도 그러니까 이 당독소라는 것이 이 눈에 오면 이 녹내장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다 설탕, 밀가루, 과일, 탄수화물이 당독소를 일으켜. 그것이 이제 아미노산, 단백질과 변성된 아미노산과 딱 몸에서 붙으면 열이 가해지고 붙으면 당독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의 탄수화물도 거의 줄이고 과일을 끊어서 제가 이제 다른 거를 못 끊고 과일을 되게 많이 먹었었어요. 그때까지 막 사과 하나, 뭐 복숭아 하나, 되게 밥을 안 먹는 대신 그 과일식을 조금 세게 했는데 과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저는 과일의 양도 굉장히 지금 줄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식이요법과 이제 눈에 하는 집중적인 보충제 요법을 썼죠. 눈에 집중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2개월 후에 갔는데 정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그럴 수는 없거든요. 녹내장이었는데 정상이 안 봤던 시야가 다시 정상이 되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뇌 구조 속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계속 전에 거를 계속 보시는 거야. 이상하다. 그러더니 이제 인턴한테 소견 없음으로, 이상 없음으로 써.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눈물약을 드릴까요? 그러길래 아니요, 전 눈물도 건조하지도 않아요. 저는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한 달 만에 원래 아침 저녁 넣어야 되는 코스업을 어느덧 제가 불편하지 않아지니까 한 번 넣었더니 두 번째 달에는 안 넣어도 괜찮더라고요. 안 아프니까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2개월 후에 오세요. 그래서 또 2개월에 갔죠. 또 정상. 그래서 안 와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병은 초기에 잡아야 됩니다. 말기암 초기 3개월에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식이요법을 타이트하게 하셔야 돼요. 모든 염증이 일어나는 식단을 제하셔야 돼요. 과일도 때로는 염증을 일으켜요. 너무 단 과일은. 저는 그때 사과 하나씩 먹었는데 그때 그냥 아예 과일을 끊었죠. 그 시기에. 눈이 정상이 될 때까지. 지금은 사과는 정말 매일 먹는, 껍질째 먹는데 한 반 개 정도는 매일 먹어요. 그러니까 녹차나 홍차에는 카페인도 있지만 녹차에는 굉장한 항암 성분이 있어요. EGCG. 이거는 논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를 녹차 한 종류만 먹지 말고 섞어서 여러 종류를 먹었을 때 항암력이 급증해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카페인은 조금 있더라도 EGCG가 엄청나게 암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논문이 수천 편이에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커피 먹어서 항암력 있다는 논문은 없을걸요? 없어요.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다양하게 먹어요. 지금 집에 항상 5가지 종류의 차는, 왜냐면 커피를 먹고 싶잖아요. 항상 뭔가 마셔야 되는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돌려가면서 이 향의 녹차도 먹고 뭐 보이차도 먹고 홍차도 여러 종류, 입에 따라 향이 또 달라요. 그 향을 향으로 마시는 거죠. 그러면서 몸이 좋아지니까요. 그럼 확실하죠. EGCG. 이거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성분이고요. 이 EGCG 또는 카테킨, 녹차에 있는 카테킨 성분의 항암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꾸준히 차를 마셔주면 항암력이 올라갑니다. 토양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화학 비료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50년 전 사과 하나의 그런 영양소와 현재 사과 하나의 영양소가 달라요. 산지, 어떤 공법으로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저는 정말 뭐 살충제 뭐 이런 거 안 쓰고, 제가 지금 요즘 먹고 있는 거는 이제 또 어디냐고 또 빗발칠까 봐 그러는데, 저는 어쨌든 무슨 게르마늄 공법으로 해서 만든 사과를 껍질째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걸 그러니까 이제 암 환자는 먹되 좋은 걸 선택하라. 요즘 샤인 머스켓 있잖아요. 그거 한 송이 다 먹다가 큰일 납니다. 너무 달아요. 그런 거는 진짜 먹고 싶으면 한 송이 먹으면 안 되고 몇 방울 막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중성지방이 올라갑니다. 한없이 먹을 수가 없어요. 지방, 이 내장 지방이 여기서도 에스트로겐 호르몬, 이 분비가 돼요. 지방에서. 우리는 암이 좋아하는 게 에스트로겐이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하는 걸 다 억제하려고 그 항호르몬제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정 지방은 있어야죠.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몸에. 그러나 이게 과도하다. 그러면 뭔가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는 식량이나 재료들은 암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과도한 아미노산. 그러니까 단백질 너무 과도해도 글루타민을 이용해서 암의 먹이가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탄수화물, 포도당만 암의 먹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최신의 이론은 포도당뿐만이 아니에요. 지방 중에서 이제 포화지방, 불필요한 그런 중성지방은 불필요한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없어도 안 돼. 중성지방이 너무 없으면 영양실조고요. 중성지방이 100 정도면 좋은데 막 150, 200, 300, 조금 살집이 있는 분들 300 넘어가요. 그러니까 과일을 진짜 제가 절제하면 100 정도 되고요. 과일을 제가 제한 없이 먹는다. 290까지 찍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과일은 좋은 거지만 너무 과도한 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혈액 검사를 꼭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HDL 좋은 그 콜레스테롤 50 정도가 이상적인데 이 중성지방이 150이면 비율이 어떻게 돼요? 1대3이죠. 이거는 검사를 OXLDL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게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보는데 거기서도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OXLDL이 높은 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거품 세포라고 그래요. 거품 지방?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산화된 LDL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높은 거를 측정하려면 또 좀 더 세밀한 검사, 비싼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단순하게 그거를 검사를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면 HDL과 중성지방의 비율을 보면 OXLDL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1대3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50이에요. HDL이 또 낮은데 중성지방이 높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HDL을 올려야 되고 좋은 지방을 섭취해야 되는 거죠. 이분은 너무 좋은 지방을 안 먹었다는 거죠. HDL 50인데 중성지방 150이면 1대 3이에요. 150만 돼도 벌써 약간 경고음이 울리는 거야. 지금 혈관 내에 산화된 지질이 껴있다. 그럼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모든 병의 근원이 생기는 거죠. 저도 관리를 한다고 해도 1대 3이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비만이었잖아요. 그거를 그 OX 나쁜 산화된 그 지질을 걷어내는데 제가 얼마나 뼈를 깎는 노력을 한 거예요. 먹는 대로 혈액 검사는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건 정말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정말 귀중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혈액 검사를 좀 더 자세히 하세요. 그래서 나 다 정상이네? 다 정상이라고 할걸요? 더 타이트하게 보셔서 비율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대2 아주 이상적이죠. 저희 이제 이상적으로 왔습니다. 근데 힘들었죠. 좋아하는 과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정말 냉장고에 항상 있는 거 기본은 사과, 당근, 오이, 토마토, 비트, 그 다음에 고구마, 브로콜리, 양배추까지 8가지는 그냥 항상 우리 집에 야채 칸에 그거는 항상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뭐 철마다 뭐 샐러리도 넣을 수도 있고 뭐 더 비트도 넣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제철 야채들을 더 넣을 수가 있는데 그냥 그거는 기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 몸이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5년을 먹었고 저희 엄마는 이런 그 스텐트 시술을 하신 다음부터 이제 야채식을 7년 하셨어요. 얼마 전에 이제 MBN의 생생정보마당에 저희 아빠랑 찍었는데 제가 원래 얼굴빛이 되게 좋다고 광난다고 그랬는데 저희 엄마 옆에 있으니까 제 얼굴빛이 내가 너무 평범해졌는데 엄마 그냥 집에서 세수하고 뭐 크림 바르고 화장 약간 했는데 얼굴이 너무 심한 광이 나는 거예요. 77세신데 피부가 시술받지 않고 그 정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너무 좋으세요. 저희 아빠는 3차 항암을 했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세요. 저보다 더 빠른 이유는 더 타이트한 식이요법과 보충제를 썼는데 항암 중에 빛이 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국립암센터에서 디자이너 푸드라는 제 책에도 올렸는데 그 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되게 중요한 항암 야채로 올려놨는데 가장 상단에 있는 게 마늘, 생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마늘하고 생강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신료를 적극적으로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그 마늘을 쪄가지고 꿀에 재워서 요번에 항암 중에도 그러니까 좋은 꿀이어서 유기농 꿀 뭐든지 이제 좋은 걸 선택하셔야 돼요. 그 마늘 꿀 쪄서 꿀에 전 마늘을 계속 섭취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아빠가 이제 제가 혈액 수치를 많이 CRP라는 게 있어요. 0.1에서 1이 정상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건 0.1이겠죠. 저희 아빠가 항암 중에 CRP가 140까지 올라가요. 그럼 0.1 대비 1400배죠. 그러면은 원래 CRP가 10배만 높아도 사망률이 한 50%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1400배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런 식이요법과 보충제를 썼을 때 한 달 만에 140에서 10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몇이게요? 0.3. 불과 항암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9월 작년 2022년 9월 말에 항암을 끝냈고요. 12월 검사에서 0.3 나왔어요. 그 3개월 동안에는 식이요법 보충제 요법만 한 거잖아요. 11일 2달. 그래서 저희 아빠한테 제가 농담으로 어머 아빠 얼굴이 너무 좋아지셔서 세장가를 가실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젊어지셨다. 폐암 사기이신데 너무 젊어지셨어요. 나물 같은데 마늘을 많이 넣는 거죠. 모든 요리에 그냥 마늘을 많이 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요. 외국 분들은 아예 마늘을 안 먹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참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늘, 생강. 이제 저처럼 항호르몬 요법을 하셨던 분들은 부작용이 와요. 눈으로 오기 때문에 안과. 저는 아예 보충제를 쓰라고 해요. 반드시. 왜냐면 몸이 할머니가 됐는데 할머니들이 겪는 증상들이 뒤따라오기 마련이니까 온 다음에 그러니까 백내장이 왔어. 온 다음에 고치려면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이거 녹내장이 기적적으로 지금 2개월 만에 회복이 된 거지만 대부분들은 저처럼 제가 약 사고 하니까 제 눈에 한 달에 엄청 많은 돈을 썼거든요. 그렇지만 단기간으로 쏟아부어요. 그렇게 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아주 좋은 눈 영양제를 꼭 병행하시면서 안과를 항호르몬제 보충 맞으시는 분거나 복용하시는 분은 안과 검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산부인과 검진. 여성인 경우 자궁 근종이 타모xifen 부작용으로 생겨요.
그래서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은 이제 가정의학과 같은 거를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혈액 검사를 하셔야죠. 그런 항목을 일반 항암 때 한 항목 갖고는 좀 적어요. 항암 때는 딱 그 보는 지표가 몇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암이 온 이유는 다른 자세히 검사를 해보면 나타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면역 항체가 높았어요. 결국 갑상선에 문제가 있었고 자가면역 질환이 원인이 있었던 거죠. 그 항체가 정상의 10배였어요. 제가 몸 관리를 하면서 그 항체 관리를 하니까 정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자가면역 항체가 정상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뭘 하셨느냐. 너무 잘 관리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목표를 두고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럼 재밌어요. 몸이 변화되는 거를 느끼니까. 제가 뭘 먹느냐, 뭘 넣어주느냐에 따라 몸은 아주 정확해요. 정교하다고 볼 수 있죠. 암은 미네랄 결핍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뭐 칼슘, 마그네슘도 미네랄이고요. 칼슘, 마그네슘도 당연히 부족해 있고, 그 다음에 유황 성분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성분이 큰 거예요. 유황까지는. 근데 미량 미네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뭐 망간, 요오드, 셀레늄, 아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우리 신진대사에서 조효소로 코팩터로 작용하는데 얘가 부족해. 아연이 부족해. 그러면 우리 몸의 어떤 대사의 한 부분이 제대로 안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타민 C 고함량이나 비타민 B 고함량 요법은 저는 전혀 쓰지 않고 있어요. 비타민 C, 비타민 B는 충분히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미량 미네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양의 변질로 인해서 야채나 과일 중에 좀 그 미네랄 함량이 많이 떨어져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좋은 보충제를 선택해서, 특히 암 환자는 이미 결핍이 심했기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채워줘야 돼요. 음식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삼시세끼를 막 거하게 차려놓고 막 많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몸 상태가. 비만이 살이 찌면 안 돼요. 살과의 전쟁입니다. 아직도 지금 저는 더 적정 체중을 가려면 한 5kg는 더 감량해야 되는데, 폐경 이후에 몸을 감량한다는 건 진짜 이 20대, 30대 때 빼는 거랑은 또 달라요. 안 빠져요, 몸이. 방심하면 그냥 복부에 그냥 지방이 붙기 때문에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1kg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최근 이 5년 사이에 10kg를 감량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많이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럼 많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많이 먹는다고 해서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미네랄이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전 적극 보충제 요법. 그러니까 저만의 이제 요법은 그렇죠. 보충제를, 좋은 보충제를 써야 되는데, 제가 좀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는 막 인터넷의 광고품, 뭐 직구 굉장히 저렴하고 싸죠. 뭐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현직 약사님들의 검증이 된 제품들이 아니거든요. 좋다더라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제품들은 정말 혈액 검사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제품들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 직구로 20개를 복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아무리 싸도 20개 먹으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 혈액 검사지를 줘보세요. 보면은 이거 약을 얼마나 드셨어요? 뭐 1년 이상 먹었는데 혈액은 하나도 좋아지지가. 왜 이거 백혈구가 이렇게 그대로고 혈소판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 호중구는 왜 낮고 임파구도 왜 이렇게 낮죠? 좋아져야 되는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제품, 좋은 음식, 좋은 보충제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미미한 변화라도 반드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품은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혈액 검사부터 하시고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몇 개월 됐는데 내 몸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지금 치료의 전략을 잘못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정리한 거고 제가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냥 따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본인 나름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약이 좋은 약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조합을 했는데 비타민 D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아직도 32하고 17이 되게 많아요. 암 환자는 비타민 D 함량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그럼 효과가 없는 거죠. 약은 약사에게, 그리고 약은 인터넷 말고 약국에서 전문 약사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약사님을 찾을 수 있는 것도 본인의 능력이죠. 이제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T세포, 우리 몸에 뭐 이렇게 T세포라는 것이 공격을 하거든요. 그 T세포의 한 종류가 NK세포예요. 내추럴 킬러셀. 얘는 완전히 가서 그 이물질을 딱 적을 죽이는 게 NK세포인데, NK세포의 이제 활성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500 이상이 아주 정상이에요.
그러면 암 환자의 활성도는 몇일까요? 100 이하. 100% 100 이하예요. 암이 왔다는 거는 100 이하거든요. 저도 표준치료 끝나고 한 1년 안에 검사를 해봤어요. 제가 관리를 했잖아요. 근데 보충제를 쓰지 않았을 때 식이요법만 한 관리를 봤을 때는 NK세포 활성도 몇이었는지 알아요? 103. 저 정말 그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 이렇게 관리했는데 내 몸은 좋아진 것 같은데 실제로 내 면역세포의 NK세포 활성도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상 NK세포는 막 반짝반짝 빛나면서 활성도가 있는 거죠. 숫자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항암제가 골수세포, T세포도 공격을 해서 다 죽여놓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보충제를 썼어요. 아주 몇 가지를 썼을 때 딱 2개월 만에 얼마로 올라갈게요? 500. 이게 보충제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치유로 가시는 분들은 너무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뭐 야채만 먹어서 몸이, 그분들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정말 혈액이 좋아졌는지. 정말 조금 어떨 때는 되게 안타깝고, 물론 개중 좋아지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타고난 그 생명력이 완전 강하신 분만 자연치유로 살아남으시는데 어설픈 분들이 따라하셨다가는 큰 낭패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반대합니다. 모든 현대의학, 검사 이런 거 하셔야죠. 그죠? 최대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현대인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죠. 찾아서 하셔야죠.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다 나오는데. NK세포 활성도 추가만 하시면 돼요. 혈액 검사할 때. 3만 원이가 4만 원밖에 안 합니다. 보충제. 그 다음에 이제 기도, 편안한 마음, 웃음, 잠자는 거, 공기 좋은 거. 플러스 이제 베타글루칸, 그런 현미의 미강 속에 있는 아라비녹실란, 이런 성분들, 그런 좋은 성분들이 올려져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언제 현미밥을 얼마나 많이 먹어야 올릴 수 있겠어요? 못 올려요. 몇 공기를 먹어야 올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빠르게 회복을 위해서 보충제 써야 됩니다. 엄청 큽니다. 엄청. 그래서 제 책의 6장에 긍정의 힘, 뇌를 바꾸라는 거. 저 두 번째 책에도 6장은 마지막에 뇌를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저희 아빠한테 제가 처음 했던 말이 사기인 걸 알았을 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살 건지 죽을 건지 지금 선택을 하세요. 아빠가 지금 죽는다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진짜 죽는 거고, 아니 나는 살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말하면 진짜 삽니다. 그럼 지금 아빠 선택해보세요.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그럼 사는 걸로 선택하신 거죠. 그러면 지금 80이니까 그럼 우리 15년 더 사는 걸로 할까요? 그때 엄마가 옆에 있다가, 야 80인데 95세는 너무했다. 너무 과하다. 그건 욕심이다. 10년만 더 살자. 좋다. 우리 그럼 아빠 우리 이제부터 10년 더 사는 거를 목표로 잡고 합시다. 그게 정말 지금 가능이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화와 짜증은, 몸이 안 좋으면 화와 짜증이 나요. 그 교감신경이 항진돼요. 화와 짜증은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화와 짜증이 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교감신경 항진되면 화와 짜증, 제가 그래서 짜증 많은 약사로, 환자가 저한테 컴플레인 하면 저도 똑같이 대해주는 조금 까칠한 약사였죠. 아니면 환자 간 다음에 뒤에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제가. 근데 요즘 아픈 환자들이 와서 조금 뭐 컴플레인 하고 과한 말씀을 하셔도 저는 괜찮아요. 그래서 전 부교감이 활성돼가지고 그냥 그런 건 듣고 흘리고, 네, 너무 힘드시니까 그러시구나, 이해할 수 있게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10년 전에 저를 아는 사람들이 어떤 분은 잘 못 알아봐요. 그 약국에 제가 20년을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와서 그 뚱뚱한 약사가 없네? 어머니 전데요. 이제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더 보여요. 어머니 저예요. 전데. 아니잖아. 뚱뚱한 약사인데. 얼굴 그 표정이 달라졌으니까 못 알아보세요. 사람이 화와 짜증을 또 없애기 위해서는 몸이 회복되면 또 화와 짜증이 없어지고 여유로운 마음이 또 오더라고요. 건강을 되찾으면 그게 모든 게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약사님 책을 읽기 전에는 정말 암인 걸 알고 일주일 동안 불안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불안감 통해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는데, 어떻게 우연히 약사님 책을 읽고 저는 약사님 책을 읽고 잠을 잘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유방암 별거 아니다.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라. 저는 이게 정신부터, 마음가짐부터 처음부터, 특히 3기, 4기 좀 기수가 높은 환자들, 좀 굉장히 혈액 수치가 안 좋은 환자들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면 그냥 그거부터 고마워하세요. 정말 약사님 만나서 제가 정말
괜찮구나. 왜냐면 의사 선생님하고 긴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길어야 3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 네, 혈액 오늘 항암 맞으세요. 맞고 가세요. 이게 끝이거든요. 더 이상 물어보기도 미안해요. 지금 1시간 기다려 선생님 만났는데 뒤에 또 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선생님들한테는 기대하셔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멘탈부터 잡는 거를 상담의 시작으로 하죠.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딱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제가 하란 대로 식이요법 하시고 하면 1, 2개월 사이에 혈액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정말 그대로 되거든요. 잠을 못 잤고 관절이 아팠는데 약사님 말한 대로 또 먹고 했더니 걸을 수 있게 되니까 1기 환자여도 못 걷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불안하고 잠 못 자니까 수면제 안정제를 처방 받았던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막 너무 전화가 온 거여서 뭐 무슨 일 난 것처럼 약 먹은 지 일주일 됐는데 네 이제 약 드시고 이제 일주일 돼서 조금 어떻게 느낌이 있으신가요? 약사님 막 이러면서 약간 사투리로 아니 하루 만에 괜찮던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못 걸었던 거죠. 관절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만큼 원료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고 어떤 성분에 누가 만들었냐 어떤 공법이냐에 따라 그 약의 흡수와 활성도가 달라져요. 그럴 때 굉장히 제가 처방한 대로 약을 복용했을 때 금방금방 효과를 보시니까, 이제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이제 에너지 공장이 있어요. 세포막이 있죠. 세포에 세포막이 있고 안에 핵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DNA에서 뭐 RNA를 유전자 발현을 하는 것도 있고, 에너지를 만드는 건 미토콘드리아거든요. 그게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포도당이 들어와요. 당분이 들어와. 산소가 들어와서 포도당과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만들어내는 게 에너지인데, 우리 돈 화폐처럼 우리 몸의 화폐는 ATP라는 거예요. 근데 ATP를 만들 때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활성산소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건데 활성산소가 너무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뭐 어떤 그 원인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과도하면 이게 빨리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그죠? 정상적인 대사에서는 조금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쌓여지면 이 활성산소는 조금 안정이 안 된 산소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못에 우리가 그 산소에 많이 노출됐을 그 뭐죠? 녹슬죠. 그러면 녹슨 상태가 산소가 약간 녹슬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그런 게 많으면 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를 과다하게 일으키는 생활 습관, 스트레스를 빨리빨리 제거를 해야 돼요. 활성산소를. 예, 그래야 건강한 몸이 되는 거죠.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야채를 많이 먹으면 그 파이토케미칼이, 야채에 있는 파이토케미칼이 활성산소를 빠르게 제거해 주죠.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은 산성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체액이라는 게 있죠. 구강, 뭐 혈액, 뭐 아니면 소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측정하기 편한 거는 소변의 pH예요. 그러니까 그게 pH가 7이 중성이고 낮아지면 왼쪽 1로 갈수록 산성, 8 이상이면 알칼리성인데 우리 몸의 정상 체액은 7.4예요. 약 알칼리성, 중성에서 약간 간. 이거를 만들어줘야 암이 생길 수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암 세포는 자체에서 젖산을 분비해요. 대사를 통해서 젖산음을, 산성을 만드는 거죠. 암이 있는 곳에 그래서 암 환자의 pH, 소변을 검사해 보잖아요. 5에 5. 기수가 높을수록 5. 제가 5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pH를 지금 봐요. 5.5, 6. 그럼 뭐예요? 어머, 암이 언제든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딱 만들어 놓으셨다고 보면 돼요. 저희 아빠도 5였어요. 우리 딸이 이번에 검사를 해봤더니 5.5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혼을 냈죠. 이게 안 된다. 지금 20대 5.5라니 지금 7.4여야 되는데 너 몸이 이만큼 너가 산성화 시키는 음식을 먹었다는 거다. 그러면 어떤 게 산성화 시키냐? 고기, 우유, 밀가루 다 직방으로 그냥 산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끊고 꾸준히 했을 때 7.4가 된 거예요. 지금 저는 7.5 지난주에 검사지 올릴 수도 있어요. 올려드릴까? 7.5에 이제 위치해 있어요. 저희 아빠는 지금 작년 4월 말 5월 초에 항암을 했으니까 12월 초 검사에서 5에서 몇이 되냐면 7이 됐어요. 굉장히 빠르게 돌아오신 거죠. 80세 노인도 5에서 7이 됐는데 30대, 40대, 50대 당연히 돌아와야 되는데 거의 제가 본 모든 환자의 소변이 7.4를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암 검진 받았다, 항암했다 7.4를 본 적이 없어. 7까지는 본 적이 있어요. 0기나 1기는 이제 기수가 적기 때문에 7인 분도 있어요. 7.4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어느 선생님도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그 보물을 지금 책 안 읽고 발견하신 건데요. 정말 제가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살고자 또 살리고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다 논문 근거에 있는 거예요. 항암할 때 뭐 무슨 너무 막 만보 걷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항암할 때는 그래도 너무 힘은 없지만 30분 산책은 하셔라. 동네 산책. 좀 공기 좋은 좀 나무가 많은 공원 산책은 50분. 체력 되는 대로 최소 30분. 저는 30분 걷기 조금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점점 늘려서 나중에 만보가 된 거지, 뭐 무조건 만보에 막 초점을 맞춰 하시면 안 돼. 체력에 맞춰서 해야 되고, 밖에 나갈 수 없는 체력 환경이 있어요. 왜냐면 호중구가 너무 막 2000 미만, 막 백혈구가 1000 미만, 막 이건 진짜 바닥이면 이럴 때 운동하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혈소판이 50 뭐 이러면 안 돼요. 출혈의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 지금 중점을 둘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혈액 상태를 봐가면서 운동해야지, 운동하면 산대더라 해서 무조건 막 할 수가 없는 몸이 있어요. 그럴 때는 휴식을 하셔야 되고, 집안에서 너무 누워만 있지 마시고 조금 움직이시고, 설거지라도 하시고 서 계시고 슬슬 움직이셔야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표준 치료가 마무리되신 분들은 운동을 하셔야죠. 운동을 하면 생존율이 몇 배 뛰죠. 10배 이상 뛴다고 보셔야죠. 운동을 해야지 혈액순환도 되고 근육도 붙고, 근육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무리한 운동 하실 수 없다는 거. 저는 진짜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지금도 헬스장을 끊을까, 끊고 제가 안 갈까봐 그런 적이 너무 실패한 경험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냥 걷기, 요즘 겨울이라서 조금 못 걷고요. 그럴 때는 저는 홈트 20회, 월 20회를 목표로 해요. 그럼 홈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렇게 최소한으로 하는 거예요. 홈트에서 두꺼운 매트 깔고 뭐 홈트 걷기, 그럼 30분 걷기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걷기죠. 막 팔을 움직이면서, 그렇지만 하루에 집에서 5,000보를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홈트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난이도를 조금씩 서서히 올렸어요. 그래서 20회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좀 부족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운동을 썩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목표는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주 3, 4회는 꼭 하는 걸로 저에게 약속을 해서 이렇게 한 1년? 1년 정도 했고, 그 전에는 그냥 공원 걷기. 아침에는 날씨가 이제 봄만 되면 전 무조건 지금 저희 집에 동네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걸어요. 네. 1시간 정도 무조건 걷죠. 그리고도 이제 시간 홈트하고 그 정도 하죠. 제가 전문 운동까지 하면은 더 살도 빠지고 더 예쁜 라인을 가질 수 있겠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실행력이 미치지 못해서 한 요 정도 10kg 뺀 거에 유지, 좀 서서히 빼고 있는, 갑자기는 못 빼요. 비타민 D는 너무 중요하죠. 지금 예전에는 이제 한 30년 전에 구루병을 예방한다 정도로 비타민 D를 생각했는데, 지금은 모든 면역력이 비타민 D와 연관이 있어서 혈중 농도가 30에서 50이 정상인데 암 환자들은 다 10대 17. 우리나라 평균도 17이에요. 저도 17이었고, 그냥 왜냐면 우리 다 선크림 바르고 10시부터 3시에 자외선을 받아야지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는데, 그땐 다 저희는 실내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아무리 햇볕을 쏘여도 합성이 안 돼요. 근데 선크림 바르고 실내에 있으니까 비타민 D가 전 국민 결핍이고, 그래서 비타민 D는 그냥 일반인들도 한 1000IU 정도 복용하시고, 암 환자라면 4000IU를 그냥 꾸준히 복용을 해서 50을 유지하셔야 돼요. 50까지 올라오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너무 낮다, 뭐 10대다 그러면 일단 처음에는 뭐 3만 IU짜리 주사가 있어요. 몇 개월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한꺼번에 넣는 것보다는 매일 넣어주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4000 IU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뭐 햇볕으로 합성이 잘 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10시부터 3시에 밖에 나가서 피부 노출을 하고 일단 팔다리를 내놓고 걸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좀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보충제를 써야죠. 그 대신 보충제를 또 중요한 거,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그러면 베이스가 기름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 D가 좀 저가부터 조금 달라요. 금액대가. 그러면 그 기름의 질이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천연 베이스 된 비타민 D 복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유를 복용하고 싶으면 정말 목초에서 정말 푸른 초장에서 풀어놓고 키우는 천연으로 키운 젖소의 우유를 정말 항생 하나도 안 쓰고 그런 거면 좀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유방암 환자는 안 된다.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해요. 먹는 거의 차이. 그죠? 거긴 고기 먹고 우유 먹고. 우유가 그냥 너무나 그 버터, 치즈. 이게, 그래서 여자가 뭐 우유를 끊었더니가 어떤 여과학자가 유방암에 계속 재발이 된 거예요. 정말 식이요법을 했는데도 안 됐는데 자기가 우유와 유제품을 끊은 순간 재발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쓴 게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뭐 그런 책을 한 권 정도 읽으면 우유에 대해서 흥미가 떨어지실 것입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상하이 연구라는 암 연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정말 그 중국 분들의 수만 명 여성들을 암에 대한 그 두유, 그러니까 콩을 섭취한 여자와 섭취하지 않은 여자의 그런 유방암 발생률, 암 발생 비율을 검사했을 때 의외로 어느 나라가 정말 그 유방암 발생률이 떨어지냐, 우유를 많이 안 먹는 나라. 중국도 사실은 우유보다는 뭘 먹냐면 콩을 먹거든요. 진짜 아침마다 집에 두유기가 있어서 정말 그렇게 두유를 많이 먹더라고요. 저도 중국에 있을 땐 그 콩물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는 시판되는 그 두유랑 전혀 다르고 진짜 순수하게 콩을 끓여서 갈아서 그 두유기가 잘 돼서 20분이면 두유가 만들어져요. 그럼 너무 맛있거든요. 저도 지금 미니 두유기를 사놨어요. 그러면 20분이면 딱 한 컵이 나와요. 콩 한 30알, 검정콩. 그래서 겨울엔 저는 그 두유를 마셔요. 그 유방암 환자들은 꼭 그 두유를 마셔야 되거든요. 시판 두유 말고. 여름에는 이제 좋은 그 무농약으로 해서 첨가 안 돼요. 딱 먹어보면 첨가물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잖아요. 그런 두유를 사실 수 있으면 그런 제품들도 선택하셔서 복용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두유를 마셔야지 우유를 마시면 안 돼요. 특히 여자분들은. 특히 40대 이상, 폐경이 가까울수록 안 되고요. 뭐 유기농 우유를, 근데 요즘 어르신들도 우유를 많이 드세요. 그래서 항상 보면 뭐 가스가 찬다, 뭐 변비가 있다, 뭐 소화가 안 된다, 우유 드시지 마시라고 하면은 우유 드시죠. 그럼 우유를 다 드시고 계세요. 왜냐, 단백질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우유를 드시는데, 우유는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들면 그 장 안에 유해균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암 환자들은 그 유기산 검사라고 있거든요. 장내 유기산 검사를 해보면 그 균의 종류가 일반인들과 틀려요. 그러니까 유산균을 먹으면 유산균이 100%인 거죠. 근데 균이 유산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이 있는데 진균, 혐기성균, 막 되게 무서운 균들이 있더라고요. 제 장 속에. 저 변은 정상인데 이거를 죽이려면 고기, 그 다음에 우유, 정말 제가 우유가 나쁜 걸 어떻게 알았냐면, 지금 여러분들 좀 그렇지만 항암 중에는 가스가 정말 많이 차요. 근데 항암 자체만으로도 독가스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고기를 먹거나 우유를 정말 무슨 농장 유기농 우유를 먹었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엄마, 그러니까 방구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데 정말 내 평생 맡아보지 못해 독한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우유를, 엄마 뭐 먹었어요? 나 우유 마셔. 엄마 우유 끊으세요. 막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3차까지는 단백질을 먹어야 되니까 우유라도 먹자. 좋은 우유를 먹었는데 내 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애들이 정말 너무 싫어하는 냄새, 나도 너무 독해서 싫은데 상대방은 그런 방구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랑 우유를 끊으면 그렇게 방구가 나오잖아요. 유해가스를 엄청 만들어요. 이게 단백질을 소화시키려면 야채보다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장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유해가스가 나와요. 유해가스가 나오면 온몸에 그게 독소가, 사실은 장 점막에 타이트 정션이라고 해서 약간 누수가 있어요. 이 암 환자들은 그 장 점막으로 온몸에 그 독소가 가겠죠. 방구로도 나오지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온몸으로 느꼈어요. 유기농 우유도 안 되더라고요. 특히 항암 때. 여러분들 지금 항암하시는 분은 우유 먹고 내가 방구 냄새가 너무 심했는데 그 원인을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로 칼슘을 섭취한다. 뼈에, 이게 우유랑 고기를 먹으면 몸이 산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중화시키게 해서 이게 뼈에서 칼슘이 나와서 중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유를 먹을수록 내 뼛속에 있는 칼슘을 끌어서 중화를 시키는 거예요. 5인 거를 몸은 7.4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급속히 골다공증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는 칼슘 보충제를 써요. 제가 쓰는 건 액상 칼슘제인데 그게 일반 알약은 흡수가 안 돼요. 뭐 열알을 먹는다고 해서 10%도 흡수가 안 돼서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골다공증이 좋아진 케이스를 본 적이 없죠. 근데 이 액상 칼슘제는 쓰면은 2달 만에 골다공증 수치가 -2에서 -1 올라오는 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칼슘제 먹는다고 해서 -2에서 유지해주는 거지 병원에서 처방약들이, 골다공증 약들이 좋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유지예요, 유지. 나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미네랄을 좋은 칼슘제를 채워주면 올라와요. 우유를 끊으세요. 요즘 현대인들은 이제 산업화로 인해서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제초제, 뭐 비료 이런 거를 우리가 음식이라든지 환경을 통해서 흡수할 때 우리 몸에 이런 환경 호르몬이 들어와서 제노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이랑 굉장히 비슷한 성분의 유사 여성 호르몬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제노에스트로겐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빨리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이걸 해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이제 미네랄 요오드예요. 우리 예전에 산모들이 미역국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역국이 해독에 너무나 좋은 식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산모들이 몸을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는데요. 이 요오드는 저는 고함량 요법에 써요. 12.5mg. 물론 이 요오드 결핍으로 보여지는 환자에게 쓰는데 이게 12.5면 미역국 10그릇에 있는 함량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산모들이 미역국 하루에 뭐 서너 그릇씩 먹어도 부작용이 나나요? 부작용이 안 나죠. 거의 식품에 준하는 요오드를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이 가장 빠른 해독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손발이 차다든지 낭종이 많이 생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암은 아닌데 그런데 양성 낭종이 뭐 난소라든지 또 갑상선, 유방, 낭종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은 다 그 제노에스트로겐이라든지 환경 독소로 인해서 세포가 부풀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오드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모든 암 환자가 다 요오드 결핍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공부하고 이렇게 지켜본 바로는 특히 유방암 중에서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들에게 제가 요오드 결핍도를 이제 간단히 체크를 하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결핍 점수가 35 이상이면 완전 중증 결핍, 15 이상이면 중등, 10 이하가 정상이면 저는 한 25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막 피곤하고 브레인 포그라 해서 머리가 멍하고, 그래서 제가 40대 때는 책을 못 읽었던 게 머리가 맑지가 않고 손발이 차고 순환이 안 되고 뭐 여러 증상들이 있어요. 25점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몸이 좋아졌죠. 전 3년 정도 요오드 고함량 요법을 했는데 지금은 8점. 왜 8점이냐면 유방 질환이 있었다. 그러면 3점이에요. 그 다음에 갑상선 질환이 있은 적이 있다. 그럼 3점. 벌써 6점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저의 모든 증상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해조류를 많이 먹으면 좋아요. 다시마, 미역. 그러니까 요리에 다시마, 미역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고요. 근데 이게 또 한계가 있잖아요.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전문 약사에게 상담하셔서 요오드를 추가하시면 굉장히 피곤함이 사라지죠. 물 먹은 솜처럼 아침에 일어나던 제가 아침에 6시에 딱 눈이 떠지는 지금 이런 환상적인 이 체험은 한 30년 만에. 정말 애 낳고는 정말 제가 너무 항상 피곤했거든요. 잠이 항상 부족하고 피곤한 게 내 체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었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요오드 결핍이었던 거죠. 채워주니까 몸은 다시 살아나고 젊어져요. 오메가3 지방산은 진짜 많이 얘기하죠. 뭐 RTG 오메가, 생선 오메가를 좀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메가3가 염증을 낮춰주기 때문에 혈관 내에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저는 또 다른 중요성을 지금 강조해 드릴게요. 세포 맛. 우리의 모든 가장 기본 단위가, 몸의 기본 단위 뭐냐? 세포예요. 그거는 다 여러분들 아시죠? 세포는 막이 있어요. 이 막이 인지질이라는 지질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지질이고 한쪽은 수용성이고 수성이고 기름층으로 되어 있다고요. 기름층에 이 막이 떠 있다. 인지질층이 떠 있는데 이 인지질층이 유동성이 있어야 돼. 이렇게 약간 살랑살랑 이렇게 튜브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인지질층이 기름층이기 때문에 오메가 369 균형이 맞아야 이렇게 살랑살랑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포막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 세포는 세포의 뇌에 해당해요.
뇌가 얼마나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게 뇌잖아요. 세포에는 이 세포막인데 신호 전달이 여기서 일어나요. 암은 어떤 게 원인이냐면 이 신호 전달 수용체에 오류가 생긴 것이 암이거든요.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 신호 전달에 오류가 생기는 이유는 이 유동성이 없어진 거예요. 딱 굳어버린 거죠. 슬랑트를 움직이게 굳어지면은 이상 신호가 발현이 돼요. 그럼 어떨 때 이 인지질층이 유동성이 굳어지냐? 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은 뭘 섭취해서 되냐? 고기의 지방이 바로 포화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죠. 고기를 먹지 마라. 단백질 때문이 아니라 고기 내에 있는 소고기 내 그 살 안에 있는 그 맛있는 마블링. 그게 다 뭐죠? 포화지방산. 그걸 너무 많이 드시면 인지질 이중질 세포막이 그러니까 뭐 뇌가 굳듯이 굳어졌다. 세포막이 굳어지면 산소도 들어가야 되죠. 영양소도 들어가야 되죠. 여러 신호 전달. 이 세포는 서로 인접세포와 사회활동을 해요. 그리고 교신을 해요. 교신에 이상이 생기겠죠. 뇌가 굳어졌는데. 세포막은 뭐다? 세포의 뇌다. 그래서 오메가3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그랬죠. 오메가6가 너무 많아요. 6가 포화지방산이 주로 많거든요. 그래서 고기, 육류 안에 있는 포화지방산이 암을 키우고 암을 일으키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주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를 먹되 생선 오메가는 여러분 생선을 잡았어요. 기름을 뽑아내려면 그 기름이 짜낸다고 되나요? 아니죠. 여러 화학 공정을 거쳐요. 기름은 여러 공정을 거치고 공기 중에 노출되는 순간 산화산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선 오메가는 암 환자한테, 정상인은 괜찮을 수 있어요. 암 환자에게는 저는 씨앗 오메가 8가지 햇 종자, 쩔지 않은 막 갓 수확한 종자에서 저온에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참기름, 들기름도 너무 향기는 좋은데 그걸 고온에서 볶잖아요. 이미 좋은 성분은 산화산패됐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권하는 건 생들기름 한 수저씩 드셔도 돼요. 생들기름. 그냥 들기름은 향기는 좋은데 생들기름은 아무 향이 안 나요. 그런 저는 씨앗 오메가를 그냥 7.5g 한창 관리했을 땐 7.5g 거의 한 수저 정도를 꿀꺽 삼킵니다. 그럼 몸이 좋아집니다. 세포가 살아나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네. 이게 양의 음식이 있고 음의 음식이 있어요. 양은 조금 열감을 준다고 그러고 음은 좀 차가운 성질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양의 음식은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주는 음식, 음의 음식은 부교감을 항진시킨다고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어떤 걸 선택해야 되죠? 음의 음식을 조금 그것도 다 100% 음의 음식을 먹어라 이러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균형인데 제 책에 그 표를 음식표를 올려놨거든요. 근데 양의 음식을 저는 되게 많이 먹었어요. 한 80%.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원래 몸도 항진되어 있는 데다가 먹는 음식도 주로 이제 양의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교감신경 항진되어 있고 염증성 체질이 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야채를 지금 제가 얘기했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야채가 음의 음식에 속하는 음식 분류에 속해요. 그래서 저는 한 지금은 40대 60의 비율이죠. 음만 또 너무 드시면 몸이 차가워져요. 너무 몸이 또 차가우면 안 되기 때문에 뭐든지 조화 균형. 그렇죠. 간식으로 제가 예전에 먹던 게 빵, 떡, 과일, 과자 이런 거, 아이스크림 이런 거를 좀 빠이빠이를 해야 되고 저는 단호박 그 다음에 정말 빵이 먹고 싶으면 정말 호밀빵 정말 식사용 빵, 유럽에서 먹는 식사용 빵들도 가끔 먹죠. 뭐 견과류, 저는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블루베리 얼린 거 있잖아요. 그 얼린 거에다 견과류 한 주먹을 딱 넣어요. 갈아요. 그럼 굉장히 되게 맛있어요. 그거 아이스크림처럼 먹고 뭐 망고 얼린 거 있잖아요. 망고랑 뭐 견과류 이렇게 갈아서 망고 아이스크림 이런 식으로. 무조건 흰색은 안 돼요. 당뇨. 암 환자도 마찬가지고 당뇨도 예비 암 환자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당뇨도 염증 지수가 높은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흰 밀가루, 흰 설탕, 또 흰 쌀밥 절대 안 되죠. 흰 거를 먹는 순간 그냥 식후 혈당이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식전 혈당이 100인데 갑자기 먹고 나면 200, 300씩 오르는 그런 식품. 딱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뇨 환자는 그 당뇨 체크지를 가지고 계셔서 혈당 체크를 식전 식후 내가 뭘 먹었는데 얼마나 올라갔는지 체크하셔야죠. 이거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과일도 사과를 하나를 한꺼번에 드시면 안 되고 복숭아 하나씩 드시면 안 돼요. 조각씩 몇 조각.
이렇게 드셔야 되고, 밥도 진짜 절대 현미밥 아니면 잡곡, 채소 7, 8가지 잡곡밥 드시면 그렇게 혈당 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혈당은 뭐 20, 30, 50 낮추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당뇨가 너무 오래 진행됐으면 이렇게 회복되는 것도 힘들죠. 그러니까 뭐든지 병의 초기에 잡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시간도 짧게 들고요. 저는 이제 긍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우리 뇌는 여러분들 기억할 게 뭐 좋은 거, 나쁜 거를 구분하지 않아요. 뇌는 익숙한 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짜증나, 화나, 열받아 이런 말을 계속하면 얘는 얘는 항상 이렇구나, 그게 익숙해지면 계속 스트레스 호르몬을 잘 방출하는 뇌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기쁘다 그러면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얘는 항상 행복하지, 이런 호르몬을 더 많이 내주는 거예요. 진짜 생각하는 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최신의 뇌 과학은 어떤 거냐면 21번 21일 동안 새로운 생각을 하잖아요. 매일. 그러면 신경 줄기가 새로 생겨요. 아주 흐릿하게. 제가 항상 나는 A는 B라고 항상 생각했었는데 이걸 바꿔보자.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살림을 잘 못하는 그런 컴플렉스, 나는 살림은 맞지 않아, 나는 좀 관리를 잘 못해, 채소 관리 맨날 썩혔거든요. 안 먹어가지고 버리는, 항상 나는 살림을 못해 라고, 항상 채소를 사면 나는 좀 썩힌다, 이런 A는 꼭 B라고 반응을 바로 내가 생각하는 순간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데, 아니야, 나는 잘해, A는 C야, 나는 채소 정리를 바로바로 해서 채소를 금방 소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려면 이걸 21일 동안 매일 말하고 생각하고 실행을 하면 21일 지난 다음에 난 살림 잘하지, 나는 야채를 잘 관리하는 사람으로 내 뇌에서도 인식하고 흐려져요. 근데 21일을 3번을 반복, 63번을 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빨리 받아들였어요. 나의 몸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말하는 것과 나는 이러다가 아파서 언제 죽을지 몰라 걱정 근심하는 몸 상태는 뭐 똑같이 먹는다고 할지라도 결과가 틀려져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선포문을 적었어요. 10가지. 너무 길어도 정말 선포하기 힘드니까 나의 몸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저는 목표를 잡아요. 나의 백혈구 수치는 5000이다. 5000이 아니라 저는 4000이었거든요. 나의 NK 세포가 500 이상이다. 100이었다 그랬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나의 림프구 숫자는 3700이다. 제가 책에 이제 이상적으로 나눈, 나는 숙면을 잘 취한다. 이런 식으로 나의 약점들,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을 긍정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글로 쓰고 말할 때 뇌에 새겨져요. 뇌에 새로운 길이 납니다. 저는 저희 아빠한테도 써드렸어요. 간단하게 긍정적인 문장으로 짧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실행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거는 조금 측정이 불가하잖아요. 일단 이게 성취를 맛봐야 이제 더 잘하기 때문에 측정 가능한 나는 2kg를 뺀다, 지금 60인데 58kg다 라고 목표를 좀 제시하면, 건강 선포에 있어서는 수치적으로 건강에 대한 목표를 적어 두시면 좋아요. 확인도 되고. 여러분의 혈액 검사를 끝내놓고 내가 중성지방이 250이다. 그럼 150 미만으로 내려와야 되잖아. 중성지방은 150이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 뇌는 단 과일을 거부하겠죠. 중성지방을 150에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니까요. 뇌가. 그러면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뇌에서 호르몬들을 내보내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했는데도 달라져요. 결과는 달라져요. 일단 항암 때는 3주에 한 번씩 병원에서 해줘요. 근데 그거를 이게 중요한 자료인데 쭉 관찰해야죠. 정말 3주에 한 번씩 관찰 당연히 해야 되고, 표준 치료가 끝났다면 처음에는 한 2개월, 그 다음에는 한 3개월, 조금씩 늘리다가 6개월, 저는 요즘 1년 만에 했네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저는 요즘 이제 머리카락에 관심이 많아요. 이제 항암을 했기 때문에 목은 손상이 되게 많이 됐고, 지금도 머리가 많이 채워졌거든요. 항암이 끝나도 이제 머리카락이 안 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머리에 영향을 주는 제품 복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관절 통증이 이제 할머니의 호르몬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안 먹으면 좀 며칠 아파요. 알이죠. 항암 때 손상된 부분들이 아파오기 때문에 MSM 복용하고, 저는 황금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강력한 항암제인데 황금이 들어간 제품을 만 5년. 이 MSM이랑 황금 들어간 제품은 그 타목식펜 부작용으로 인한 걸 너무 많이 낮춰줬기 때문에 꼭 먹어요. 그거 꼭 먹고, 오메가
복용하고, 그 다음에 천연 비타민 D 복용하고, 액상칼슘, 그 다음에 전 천연 아로니아 농축액 이런 거 복용하고, 주겸 복용하고, 또 다른 거는 뭐 기분에 따라 좀 더 추가하기도 하고, 그냥 기본 한 10가지는 복용할걸요. 눈 영양제 꼭 복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죠. 제가 2년 동안 책을 2권을 썼다는 게, 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왜냐면 저희 아들, 딸들이 너무 느끼잖아요. 50 넘어서 엄마가 막 3개월에 책을 막 두꺼운 전문책을 50권씩 읽어내니까 처음에는 엄마가 왜 저러나 싶다가 이제 너무 그거에 놀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에게도 엄청난 자극, 20살 20대 자녀들에게도 50대에도 머리가 좋아질 수 있구나. 그래서 저 주위의 지인들은 제가 항상 얘기해요. 뇌가 가장 좋은 시기는, 진짜 뇌과학자들이 얘기한 거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45세에서 65세. 저는 예전 같으면 그 말도 안 돼. 지금 책 한 권나 못 읽는데 무슨 45에서 65가 뇌가 제일 좋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10대가 제일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통합 능력, 융합 능력이 우리 이 중년, 은퇴를 앞둔 우리들이 너무너무 뛰어난 거예요. 이 삶의 경험도 있고 뇌가 좋아졌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도 못 읽었어요. 원래는 20대까지는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 이제 뭐 애를 셋을 낳고 일하다 보니까 솔직히 1년에 책 10권 못 읽었어요. 그런데 내가 항암을 하면서 도서관에 다니면서 이제 빌려 읽기 시작한 거죠. 일주일에 4권씩. 근데 이제 같은 분야를 계속 읽으니까 중복되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점점 책 한 권을 하루에 그냥 마음만 먹으면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쉬운 책이니까 그랬겠지 했는데, 또 이 전문 서적들도 지식이 누적되니까 확장이 돼서 그런지 은퇴학교 여러분들도 우리의 가능성은 무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뇌세포도, 여러분, 뇌세포가 점점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뇌신경은 새롭게 재생됩니다. 그건 뇌과학의 이론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 스승님이 80세이신데도 매달 최신 영어 논문을 100편씩 읽으세요. 저는 거기에 못 따라가요. 그분의 어떤 지적 능력을 못 따라갔는데, 나도 저렇게 늙을 수 있구나. 너무 진짜 도전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다음에 몸도 세포가 재생됐잖아요. 너무 좋아지죠. 제가 피부가 그렇게 안 좋았대요. 그래서 막 여드름도 많이 나고 막 피부가 그렇게 모공도 넓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약사님 비법이 뭐냐고, 왜 얼굴에서 왜 광이 나느냐. 저 그냥 화장품 비싼 거 쓰진 않거든요. 뭐 피부과 시술을 받은 것도 아닌데, 약간 청담동에서 비싼 시술 받은 그런 사모님의 피부보다 더 좋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도 재생됩니다, 여러분. 피부도 재생되면 내부 장기도 다, 세포는 재생돼요. 뼈가 제일 늦게 재생이 되고요. 모든 세포는 뭐 적혈, 백혈 다 재생이 됩니다. 새로워졌죠. 제가 마음도 새로워지고, 무한 긍정 전도사로 지금 제가 지내고 있죠. 너무 감사해요. 저 아마 암 아니고 일단 뭐 성인병 정도는 왔을 수 있어요.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 정도 왔을 때는 아마 제가 이런 변화를 겪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옛날에 생활 습관, 뭐 식이 습관,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암이 오는 그 무게감이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좀 살고자 하는 그 의욕, 그 갈망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갈망 때문에 현재 제가 너무 놀랍게 변화돼서 가족들이 일단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욱하고 짜증을 그렇게 많이 내던 아내와 엄마가 너무 좀 상냥해지고 친절해지고 화를 안 내는 거, 이것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엄마가 굉장히 생산적인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일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되게 도전받고 좋아하고요. 저도 50세 이후에 제가 이런 꿈꾸지도 않았어요. 제가 책을 쓸 거라는 상상도 못 해봤는데, 내가 낳은 이 방법을 좀 알리고 싶다라는 그런 단순한 게 책을 쓰게 됐거든요. 이 방법을 알리고 싶다. 근데 지금 거의 매일 유방 환자들한테 감사의 그 메시지를 저는 받고 있어요. 굉장히 보람차고, 뭐든지 내가 관심 있는 한 분야를 책을 읽든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생산적이고 그런 인생을 나머지 50년은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암이 저에게 준 선물이죠. 일단
주도적인 환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 그냥 병원에서 선생님이 하는 말만 듣지 말고 병원 치료로 100% 암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래요. 지금 40년 동안 미국에서도 암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40년이 됐는데 2008년에 뉴스위크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암에게 지고 있다. 왜냐면 생존율이 4기의 생존율이 1%도 오르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의학이 이렇게 발달하는데도. 그렇다면 뭐냐?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책을 읽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고 또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선생님 선택하셔야 되고 또 저 같은 전문 약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식이요법이라든지 생활 습관, 전면적인 180도로 바꿀 수 있는 결단, 그렇게 하신다면 암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처럼 훨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로 처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저의 이런 경험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의 전환과 도전과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정말 바라고요. 제가 이제 암이 이렇게 낫고 변화될 수 있었던 거는 실행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듣고 듣는 거로 흘려보내는 건 절대 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많은 얘기를 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선택해서 여러분의 삶의 실제화를 하는 거죠. 실제화. 그러면 그거에 맞는 결과를 얻게 되십니다. 절대 듣고 그치지 마시고 한 가지 실행력을 발휘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삶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거라고 정말 믿습니다.